4차 산업혁명 시대, 이 용어의 등장은 전 세계의 질서가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다양한 트렌드 중 하나가 바로 데이터인데요. 최근 우리나라도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서 데이터 댐 프로젝트에 돌입을 했습니다. 덕분에 데이터를 담는 그릇인 클라우드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클라우드 기술 얼마나 성장했고 이제 얼마나 변화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우리나라 클라우드 산업의 중심이 되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공간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 공간 함께 둘러보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수빈이라고 합니다. 와, 오늘 투어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해드릴게요. 네, 시작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로 둘러볼 건 이건가요? 네, 이제 로봇이죠. 네. 이제 이 로봇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이제 네이버에서 미래 기술을 책임지는 네. R&D 회사 네이버 랩스에서 네이버 최초로 개발한 로봇인데요. 이 로봇 같은 경우는 M1이라는 이름을 갖고 네. 있는데 이름의 뜻부터 설명드리면 지도의 맵, M에서 네. 따왔어요. 네. 유추하실 수 있겠지만 지도를 만들어주는 로봇입니다. 네. 이제 움직이는 데에 대한 명령을 클라우드로부터 받는 그런 브레인리스 로봇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네. 그 브레인리스 로봇 그 기술을 적용한 어라운드라는 시리즈의 자율주행 로봇을 네이버가 네. 개발을 하고 있어요. 아. 이제 자율주행을 하는 로봇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실내 같은 경우는 네. GPS가 안 통하잖아요. 네. 뭐 네이버 지도 어플 틀어봐도 그렇죠. GPS가 안 나오면 내 위치가 정확히 안 잡히듯이 네. 그래서 실내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이 돌아다니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로봇들이 실내에서도 잘 매끄럽게 돌아다닐 수 있게 이 M1이라는 로봇이 실내 지도를 만들어주는 로봇을 위한 지도를 만드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는 이제 M1X라고 해서 이것보다 네. 한 단계 더 진화한 로봇이 지금 이제 실내 지도를 만들고 있는데 무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M1 로봇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이제 실내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3차원의 지도를 만들고 그 3차원 지도를 이 친구가 클라우드로 보내요. 이 친구가 만들어요? 그렇죠. 지도를? 이 친구가 이 실제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사방을 찍으면서 실내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그 신기하다. 지도를 네. 만들어서 클라우드로 보내면 네. 이제 앞으로 건물 내에서 뭐 서빙을 하거나 네. 일을 하는 로봇들이 클라우드로부터 지도를 받아서 매끄럽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전시부터 클라우드가 뭔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 네, 같은 느낌이 감사합니다. 듭니다. 네.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네, 볼까요?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 스마트 서버팜 이건 뭔가요? 이름이 굉장히 특이한데. 네, 이 스마트 서버팜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서버를 들여놓은 약간 작은 농장. 네, 근데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클라우드가 대세지만 이 클라우드를 실제로 기업에 적용할 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데이터 보안 규정 때문에 네. 데이터가 저장되는 장비는 무조건 우리 회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규정을 가진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의 서버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렇죠. 데이터 센터에 서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제대로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저희가 고객들이 원하는 장소에 고객사 내부에
고객사만을 위한 클라우드 서버팜을 이렇게 구축을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클라우드 스마트 서버팜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그 상품 서비스 이름이 뉴로 클라우드거든요. 네. 저쪽 뭐 리플릿에도 있지만 네. 뉴로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타입 중에서 네. 이렇게 컨테이너 데이터 센터 타입으로 제공하는 이 형태를 스마트 서버팜이라고 해요. 만약에 고객이 나 이 정도까진 필요 없다. 그냥 서버가 담긴 렉, 선반만 달라라고 하면 네. 저희가 렉으로도 제공을 해드리고 오. 만약에 우리는 이 서버를 관리할 수 있는 뭐 인프라 자체가 없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스마트 서버팜을 뭐 고객의 공간에 직접 놓아드리는 네, 그런 거죠. 이제 사내에서 규정하시는 그런 데이터 보안 정책도 네. 충족하면서 그다음에 저희 클라우드와 바로 연결된 서버를 통해서 가장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다양한 클라우드 기술들을 고객의 서비스 혁신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어떤 기업에서 현재 이걸 사용하고 있나요? 하나생명에서 보험사에게 가장 업무상으로 중요한 그 보험 코어 시스템을 네. 이 뉴로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금융, 뭐 보험도 마찬가지고 뭐 아니면 국방, 네. 아니면 공공 등등 조금 데이터 보안이 특히 더 많이 필요한 하지만 클라우드는 네. 활용하면 좋은 그런 서비스 산업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게 네. 만든 건데 비슷한 컨셉의 그 제품들이 해외 클라우드 기업들이 제공하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처럼 이렇게 컨테이너 데이터 센터 타입으로 제공한 거는 네이버 클라우드가 처음입니다. 네. 처음이에요? 네, 최초입니다. 와. 네. 네, 그럼 이 컨테이너가 지금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래서 모형으로. 안에 있는 기계들은 어떤 건가요? 그렇죠. 이제 네. 불을 켜서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저희 클라우드와 연결된 서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우와, 네. 이 서버들이 일을 하면 뜨거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뜨거워진 거를 계속해서 식혀줘야지만 서버가 꺼지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쪽 좌측 편에는 이 서버를 식혀주는 이제 말 그대로 에어컨, 네, 아. 공조 장비들이 여기에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산실이 따로 없는 고객도 이 컨테이너를 도입을 하면 이제 자기 전산실처럼 네, 서버를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죠. 너무 편리할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운영하는데도 실용적일 것 같고 보안 문제도 해결이 될 것 같고. 맞습니다. 네. 실제로 좀 보고 싶은데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춘천에 그 데이터 센터가 또 있다고 했는데 거기가 내부는 공개가 안 된다고 하고. 네. 근데 여기 계속 보이고 외관이 굉장히 멋있고 좋거든요. 네, 네. 좀 실제로 볼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저쪽에 뭐죠? 가시면 또 보실 수 가볼까요? 있어요. 네, 네, 네. 여기가 그 데이터 센터인가요? 네, 저희가 이제 포털 기업으로는 최초로 자체적으로 지은 데이터 센터가 오. 춘천에 네, 이런 모습으로 자리하고 너무 있어요. 멋있어요. 엄청 네. 크고. 저도 볼 때마다 네. 여전히 멋있습니다. 클라우드도 그렇고 네. 뭐 빅데이터를 네. 보관하는 그런 이제 데이터의 저장소라고 볼 수 있는 건물인데 네. 이제 실제로 저희 이 춘천 데이터 센터각 같은 경우는 10만 대 이상의 그러니까 12만 유닛의 서버를 보관할 수 있는 엄청 큰 규모의 데이터 네. 센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부인들이 네. 네, 이제 그냥 편하게 둘러보시기에는 좀 제한이 많은 네. 구역이 있어서 저희가 웹에서도 편하게 둘러보실 수 있게 네. 이렇게 버추얼 투어 공간을 마련을 어, 했습니다. 좀 네. 보여주세요. 왜냐면 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그렇죠. 것 같거든요. 네. 저희 이제 포털에 들어오면은 네. 이렇게 가상으로 투어할 수 있는 페이지에 오시면 누구나 보실 수 있는데요. 네. 먼저 가장 핵심 이제 데이터 센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꽃. 서버실 네. 입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느껴주시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저희의 뭐 클라우드나 뭐 데이터 다양한 서비스들이 올려져 있는 서버들을 네. 보실 수 있는데요. 우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뜨거워진 서버를 차갑게 네. 시원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또 데이터 센터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다른 데이터 센터는 이 서버들을 시켜주기 위해서 365일 에어컨을 돌려요. 그러면
엄청나게 그러니까요. 전기세가 많이 들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춘천의 시원한 자연 바람을 이용해서 오. 냉방에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데이터 센터로 인증을 받은 바가 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서버들이고요. 네. 이제 실제로 곳곳을 둘러보시면은 뭐 이제 저희가 각각의 그 공간에 적용된 저희만의 이제 노하우나 기술들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실 수 있고 네. 실제로 10만 대 정도 보관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현재 세종에도 이 춘천 데이터 센터 각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제2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세종 각도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지어서 네. 더 좋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부터 계속 각 이러는데 네. 데이터 센터를 각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네. 무슨 의미인가요? 이제 보통 각이라고 하면은 예전에 뭐 규장각, 장경각 이런 것처럼 뭐 중요한 문서나 네. 서고들을 보관해두는 누각 곳을 이런.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저희가 데이터 자체를 이렇게 한 역사의 기록으로 바라보는 그런 네 가치가 담겨 있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역사를 우리는 보관하고 있다. 그 데이터가 모인 곳이 바로 이 각이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자부심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와, 이렇게 데이터 센터도 정말 멋있고 여기 공간도 너무 멋있었습니다. 이 공간에 대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 클라우드 산업의 중심이 되는 곳 저와 함께 둘러보셨는데요. 이 클라우드 산업 기술이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왜 핵심 역량이 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에 대해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산업부 이지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호입니다. 앞서서 네이버 랩스, 네이버 데이터 센터,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여러 네이버 클라우드의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런 서비스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 또 전문가 모셨습니다. 먼저 네이버 클라우드 마케팅 총괄 한근주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서비스 노상민 리더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실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이 최근에 네이버 클라우드로 좀 이름을 바꿨죠. 이름에 클라우드가 붙은 것만 봐도 이 산업에 대한 강한 좀 의지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클라우드 산업에 뛰어들게 된 이유가 뭘까요, 상무님? 1년에서 한 100만 개 정도의 기업이 새로 나오고 있어요. 그중에 한 70만 개는 또 폐업 신고가 있다는 걸 보면 살아남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중에 한 90%가 1인 기업입니다. 네이버는 사실 이제까지 그 1인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해 왔습니다. 쇼핑도 그 중에 하나일 거고요. 또 사실 블로그나 밴드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여기서의 한계점 같은 것들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최근에 보면 IT 기반의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창업을 꿈꾸는 창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에 있는 네이버의 서비스만 가지고는 사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한계에 도달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 요소들을 그분들의 새로운 창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봐야겠다. 그것이 바로 클라우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클라우드라는 산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네이버 클라우드가 그 이름을 바꾸기 전에 MVP로 출범한 지난 2017년부터 이런 관련된 서비스를 좀 선보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한 3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 제가 PR할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무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한 3년 반 정도 사업을 시작한 지 됐습니다. 매해 한 2배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고요. 한국의 클라우드 마켓 자체도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미 기존에 다른 사업자들이 있었던 외국 글로벌 사업자들이 있었던 시장에 저희가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힘든 게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근 한 20년 동안 네이버라고 하는 대규모의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축적된 기술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시장에 진출을 했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 한 수만 개, 정확히 개수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수만 개의 고객사를 확보했고 매출 자체도 매해 2배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서울병원 갔는데 네. 여기도 뭐 챗봇 서비스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저희 회사가 이제 클로바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AI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제일 핫한 게 사실 AI고요. 챗봇 뭐 이런 서비스들입니다. 맞아요. 언택트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콜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런 것
그런 기술이 굉장히 많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AI 콜센터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금융권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AI가 고객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고요. 또 기본적인 상담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재택근무하시는 상담원들에게 그 전화가 연결되고 답변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게 저희 AI 콜센터인데요. 이런 상품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관심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로봇들이 다니면서 안내하는 공항에도 있고. 공항에도 있죠. 예, 사실 이제 그 안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것들이 상대방의 말을 인식하고 또 그 언어에 맞춰 답변하는 겁니다. 그 질문이 영어면 영어로 답변하고 뭐 한국어면 한국어로 답변하는 이런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좀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 같은 IT 기업이 좀 코로나 수혜를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말씀하신 서비스만 해도 봐도요. 그래서 기존 서비스에 뭐 더해진 서비스들이 있는지 또 새로 나온 서비스 지금까지 설명 안 해주셨던 거 있으면 좀 더 소개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할게요. 가장 큰 예를 들 수 있는 게 올해 갑자기 이제 학생들이 다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맞아요. 온라인 수업이 갑자기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나 이제 교육 당국에서도 사실 이거에 대한 준비를 미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네이버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이다 보니까 사실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접속해서 서비스를 하는데 별 문제가 없이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사실 그때는 저희도 역시 준비가 안 돼 있고 교육 쪽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지만 저희는 학생들 교육권이라고 하는 굉장히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취지 때문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가면서 그 서비스를 지원했고 올 한 해 동안 잘 서비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또 좀 다른 모습이겠지만 그런 학생들의 교육 사업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네이버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네이버가 새로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심이 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춘천도 있었고 세종에도 또 지을 예정인데 네이버도 그렇고 또 경쟁사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카카오도 그렇고 이 데이터 센터를 좀 자체적으로 짓고 있는데 이렇게 지으면 더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어서 이렇게 지으시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자체 데이터 센터에는 의미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IT 환경에 좀 더 고객이나 사용자들이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지었고요. 최근에 예전에는 이제 뭐 메신저나 이런 간단한 저장 매체에서 지금은 뭐 이미지, 동영상, 뭐 AI, 빅데이터 등 정말 그 다양한 정보들이 계속 저장이 되고 보급화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형 데이터 센터를 지었고요. 또한 임차로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어서 저희가 20년 동안 보유한 다양한 기술을 집적한 자체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앞으로 좀 더 뭐 10년, 20년, 100년까지도 이 네이버를 사용하는 정말 많은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 차원에서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자체 데이터 센터를 지었습니다. 사실 그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이터가 사실 돈이 되는 시대, 데이터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데이터 주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데이터를 모으거나 활용하는데 이 다양한 형태가 나와줘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좀 제약도 있다 뭐 이런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데이터가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정보고 일부 기관의 정보였는데 지금은 하나의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의 정보력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큰 경쟁력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 시장에 대해서 사실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에 되게 개방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자유주의자를 위해서 지도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또한 뭐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 때문에 AI, 빅데이터, 뭐 클라우드 여러 가지가 이제는 정말 이 국경이라는 게 없이 다원적으로 전 세계가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가 이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기업이나 국가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성장 원동력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네이버도 사실 클라우드 사업이나 AI나 빅데이터에 대해 여러 가지 정보력을 가지고 이제는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또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생활이 윤택해지고 IT 환경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요. 많은 기업들 또 사실은 심지어 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오일, 그 기름이 그 제조업에 굉장히 중요한 원천이었던 것처럼 데이터는 앞으로 미래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오일과 같은 원천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고 이 데이터가 쓰일 수 있는 서비스가 무궁무진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오늘 여기가 또 데이터가 활용되는 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클라우드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현장에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올여름 정부가 한국형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빅데이터와 데이터댐에 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동진 기자가 고려대학교 이영환 교수를 만나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선생님, 이 빅데이터가 뭐 올해 뭐 갑자기 이런 생긴 건 아니지만 네.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 지금 우리 사회는 디지털 사회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데이터를 단순하게 뭐 저장한다, 보관한다 그런 개념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활용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해지고 있는 거죠. 그 하나의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전에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모르는 길을 가게 되면 지도책을 펼쳐가지고 봤었죠. 네. 그리고 그 지도책 봐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제 내비게이션, 디지털 지도가 나오면서 누구나 목적지를 쉽게 찍으면 편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도에 맛집을 추천한다거나 내가 가고 싶은 카페로 간다든가 이게 다 디지털로 구현됐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이런 것들을 실제 체험할 수 있고 그런 게 다양한 형태의 사업까지 연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기업들이 어떻게 이 빅데이터를 네. 잘 활용해서 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네. 그 기업들이 먼저 자신들이 제공하는 제품하고 서비스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자신들의 고객들의 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수집하고 그걸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겁니다. 그 은행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그냥 계좌 내용만 가지고 서비스하고 그러니까 대출이라든가 뭐 예금이라든가 이런 업무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객의 정보를 모아보니 고객의 속성이라든가 고객의 금융 패턴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서 그 고객에 맞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금융 상품이라든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뭐 금융 상품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기존의 어떤 상품이나 제품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산업의 글로벌 수준은 네. 어느 정도일까요? 예. 딱 이렇게 빅데이터라고 나눠서 얘기하기는 좀 그 기준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먼저 그 전에 정보화 수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보화 수준은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수준이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빅데이터 수준도 세계에서 거의 탑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고 활용함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가 좀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제도적인 측면이라든가 제약적인 측면이 많아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 실질적인 서비스는 우리가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빅데이터가 이 개인정보 보호 이 이슈도 네. 중요하고 산업의 발전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두 개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네. 그걸 어떻게 어느 선까지 좀 규제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네. 네. 우리가 그 개인정보를 하면 이제 보호하고 활용에 대한 양이 나눠져서 좀 다툼도 있고 논쟁이 있는데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 데이터의 유통이나 흐름에 대한 투명성입니다. 이 투명성이 이루어졌을 때 개인이 제공한 정보가 어디에 활용되는지 개인은 인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개인은 동의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이게 전제가 된 이후에 개인의 의지와 기업의 목표가 합의가 되면 그 합의된 상황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활용되지 않거나 전혀 다른 목적이나 이런 오남용되는 경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는 그동안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이 개인 정보 보호 이외에 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최근에 그 빅데이터 이외에 한 가지 이슈가 되는 게 하나 있는 게 이제 마이데이터 개념입니다. 물론 이제 특정 업종에서 말하는 마이데이터도 있지만 그 전에 그 글로벌 그 트렌드로 보면 개인이 보유한 자신의 정보가
은행이나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있다 한다면 개인은 그 데이터를 자신의 의지를 열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데이터에 대한 열람권이 주어졌을 때 합의를 통해서 데이터 유통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이제 마이데이터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또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디지털 사회를 제가 초반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디지털 사회에서 핵심은 초개인 맞춤형 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의료라든가 금융이라든가. 그때 개인의 의지가 반영이 된 데이터 유통, 데이터 수집, 데이터 활용이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빅데이터, 마이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좀 두루두루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합의라는 개념이 없이 이런 수요자 중심으로 데이터가 됐는데 이제 데이터 소유 주체, 활용 주체, 관리 주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 정부, 기업 이런들이 공통적으로 같이 좀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예.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노조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정 회장은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하은태, 이원희 사장 등 경영진과 함께 이상수 현대차 지부장과 오찬을 했습니다.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산업의 격변을 노사가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며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고용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상수 지부장은 이에 대해 코로나 극복과 회사 발전을 위해 기여한 조합원들이 회사에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습니다.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이 SK하이닉스의 낸드 매출을 향후 5년 내 3배 이상 성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장은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 인텔의 낸드 사업 부문 인수를 통해 D램 기업에서 톱 메모리 플레이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장은 또 그동안 모바일 중심으로 성장한 낸드 산업이 사물인터넷과 AI 등이 확산되며 급성장하고 있다며 낸드 시장 규모는 10년 뒤인 2030년에 지금의 5.7배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수입차 판매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10월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가 24,257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21만 6천 대로 같은 기간 14.2%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브랜드별로는 벤츠가 6,500대로 1위, BMW는 5,300대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아우디와 폭스바겐, 볼보와 지프, 미니 순으로 판매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18세기였죠. 당시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한 놀라움은 300년이 지난 현재 로봇과 IT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더욱더 신세계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이런 획기적인 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가운데 그 안에 휴머니즘은 늘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비젠라이프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엔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